일단 제 발제문을 미리 읽어보신 선생님들은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정훈 교수가 저쪽에 전향했나? 이런 걱정이 드시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주로 인용한 학자들이 악셀 호네트, 마사 누스바움, 주디스 버틀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론으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진보 진영의 킹 사상가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 이론을 가지고 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기획한 건 뭐냐면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거물급 사상가들이 내는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이제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신앙인으로서 사실 소수자라는 표현은 양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혹시 여기 우리 진보 소위 자칭 진보, 왜냐하면 진보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진보도 아니기 때문에 자칭 진보이신 한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시는 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 게, 본인들이 활동하면 할수록 소수자는 역설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수자를 위하신다면 지금처럼 하시는 활동을 하지 마세요. 이걸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보적 사상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의 핵심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명쾌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내세우는 거는 사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에서도 밝히고 있는 게 제재를 강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를 위해서 제재를 더 강화시키자. 그 안에 이제 혐오 표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혐오 표현을 주로 이 진보 진영에서 내세웠던 것들이 비범죄화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범죄를 구성하는 것들을 비범죄화해서 사회를 자유롭게 하자라는 것들을 주장하다가 지금 이거는 혐오 표현의 경우는 범죄화하자. 또 2중 3중에 제재를 해서 뿌리 뽑자. 이런 식의 접근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제가 갈등 문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 갈등을 타겟으로 잡아서 움직이는 정치활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이런 전략은 단순히 자기 진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다가 그 목적이 달성되면 사회는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럽 상황을 제가 제 원고에서도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분들 주장이 맞아서 제재를 강화하면 할수록 소수자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게 줄어들고 그 사회에 동화돼서 더 잘 살 수 있다면 유럽이 왜 저 지경인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재를 계속 늘려왔죠. 그러니까 프랑스 국내법으로도 2중 3중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소위 이분들이 소수자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EU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 층의 제재가 한 층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3중 구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프랑스 사회는 이제 인권의 천국이 돼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재를 늘리면 늘릴수록 프랑스 사회는 훨씬 인권 친화적이고 소수자가 줄어들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슬람 테러 터지죠? 그러면 무슬림 이민자가 소수자라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 소수자들은 계속 제재가 늘어나는데 왜 계속 프랑스가 자기들을 관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테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역설이죠. 그러니까 2중 3중에 제재를 했으면 소수자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수자를 위해서 2중 3중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계속 제재를 증가시켰는데 소수자들은 더 자기들이 소외되고 탄압받아서 폭탄을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유럽에서 실패한 거를 왜 이제 한국에 가지고 오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소수자 문제는 법적 제재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본문에서도 썼지만 시민사회의 영역에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법이 개입하는 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그 사회에 통합되고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을 제가 적용하는 것도 소수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통합되고 싶어서 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법적 제재를 강화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한 활동보다는 소송에 의지하겠죠. 그럼 결국은 이분들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민사회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촛불을 통해서 탄핵도 이뤄냈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정부나 여러 기관보다 지금 시민들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소수자 문제를 접근할 때는 그 시민사회를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동료 시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신나치주의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더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부는 또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칭찬하시던 분들이 왜 또 사법부는 또 불신합니까? 현행 법체제로 걸러낼 수 없을까요? 제가 그 문제를 이제 또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문제의식은 대충 이제 종합적으로 들으셨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시면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질적 성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것들은 주로 최상집 교수님의 민주주의 이론을 제가 인용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마르크시즘을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 사실 악셀 호네트도 3세대 프랑크푸르트 학파 학자로 대표적인 마크시스트죠. 근데 오히려 마크시스트인 호네트의 이론으로 지금 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이 연구 용역 결과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갈등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사회는 갈등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균질 사회라는 표현은 제가 창작해낸 표현이 아니라 진보적인 정치학자이신 최장직 교수님이 쓰시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무균질 사회에 대한 강박이 사회를 파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었죠. 진영 논리가 병적이고 도착적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의 진영 논리가 충돌하면 절대 어떤 합의나 동의나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논쟁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무균질 사회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 갈등을 활용해서 적진을 절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 중에 이 무균질 사회를 추종하는 행태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사실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예를 들면 굉장히 위험하죠. 성역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해상 안전이나 이런 거 많이 변했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죠. 일본이 전차 탈선 사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기관사의 비난이 쏟아지다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왜 사고가 났을까? 무리한 스케줄, 기관사의 부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정부랑 시민사회가 합심해서 코너를 돌 때 자동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걸 개발해서 사고를 예방했죠. 그리고 살인적인 기관사 스케줄을 줄여줬습니다. 변화되죠. 근데 우리는 뭐가 변했습니까?
근데 지금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사실상 안전이나 정작 변해야 될 건 안전하죠.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이 본문에도 써놨는데 저는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걸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을 상대 진영을 멸절시킬 수 있는 전략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때도 예를 들어서 민간조사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위원회 이름이 조사위원회죠. 근데 조사랑 수사랑 기소가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 김승규 장로님께서 아마 제일 전문가실 텐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목이 조사위원회인데 수사랑 기소권을 가지면 조사하는 데니까 수사하는 데니까 기소하는 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 없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할 건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혼란을 활용하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결과적으로 이상한 국회의원 한 분이랑 유가족들이 술 드시고 대리기사 폭행한 뒤에 여론이 악화되니까 갑자기 제가 주장했던 게 일본에서 도입했던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그 제도 도입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건설적인 방향에서 한국 사회에 뭐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무균질 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갈등을 활용해서 적진을 전멸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전략을 쓰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도 없는 분열과 파괴와 갈등의 사회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정치적 술수와 전략으로 활용하게 되면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에 조선 얘기했는데 제가 구한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파는 이기는데 나라는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원하는 정치적 선동과 전략이 승리하면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어디서 정치 활동을 계속 하실 건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분열과 파괴로 가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것도 정상적인 담론이 구성돼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의사소통 구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상대 진영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방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특정 후보를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이니까요.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느니 뭐 절멸을 시킨다느니 이런 표현들이 전부 이런 무균질 사회의 과거 냉전 구조에서의 갖고 있는 아주 비상식적인 잘못된 운동권이 갖고 있는 전투적 정치의식이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념이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굉장히 제가 볼 때 후진적으로 유지되고 이런 구조에서 선동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보십시오. 제 설명을 듣다 보면은 이게 왜 소수자에게 오히려 불리해지는가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자를 활용한 정치 논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소수자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안 되죠.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죠. 결국 본인들의 정파의 당리당략이나 전략을 위한 거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최장식 교수님이 엘버트 허쉬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갈등, 나눌 수 없는 갈등 이런 거 구별해놨는데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시스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계급 갈등은 나눌 수 없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합의할 수 없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급적 모순 구조를 깨서 파괴하지 않으면 다른 거, 뭐 최저임금 문제 이런 거 소소한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판가리식 무균질 사회 전략?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겹살 불판도 아니고 판을 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판에서 논쟁하고 합의하고 양보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거지, 판을 갈아서 한쪽을 절멸시키고 새 판을 가져오겠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막시즘적 사유를 갖고 있으면 전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죠. 그 구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한국 소위 자칭 좌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강박적 사유의 문제를 제가 이제 5페이지부터 지적을 해놨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프랑스에서 샤를리 앱도 사건이 무슬림 테러가 일어나자 한국 좌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늘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죠? 표현의 자유인가 가진 자의 조롱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분들 주장은 일관된 게 뭐냐면 테러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를리 앱도가 지나쳤다.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지나쳐서 자초한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웃긴 논리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걸 제가 이제 도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착적 사유가 판가리나 무균질 사회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스승으로 보시는 지젝조차도 슬라보이 지젝이 그 샤를리 앱도 사건을 가지고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지젝을 그나마 정상적으로 이해한 장정일 씨를 가짜 좌파다 이러면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나 이런 언론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조롱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가진 자가 조롱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 프랑스의 에릭 제무르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국내는 이게 번역 소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굉장히 선구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김승규 장교님께서 저한테 시키셔갖고 번역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했는데, 프랑스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만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집주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자기 집을 임대차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 가족이 왔는데 애가 넷이에요. 그럼 6식구죠? 그럼 그 조그만 아파트를 6명이 쓰겠답니다. 그리고 프랑스 백인 커플 둘이 왔어요. 둘만 삽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으로 누구한테 집을 내주시겠어요? 둘만 근데 6명 오신 분들 이게 좀 받기 싫죠, 솔직히. 그러면은 거절을 하면은 이게 무슬림에 대한 굉장한 차별입니까? 아니면 무슬림을 혐오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결국은 무슬림 가정이 프랑스 사회에 어떻게 될까요? 인정받고 프랑스의 한 구성원으로 동화되는 걸 막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이 무슬림 가정이 거절당했으니까 제재 카드를 뺐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됩니다, 상황. 무슨 얘기냐면 파리 시민으로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무서워서 만약에 그냥 무슬림 가족을 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파리 시민들이 무슬림 이민자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게 소수자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 제재 강화는 소수자를 무임승차자나 무능력자나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는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얘기하죠. 악셀 호네트가 오히려 진보적 사상가인 호네트가 얘기한 인정투쟁을 방해하는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요소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송이 남발되면요. 소송을 거는 사람이 이기든 지든 소송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포용적 관점을 갖기보다는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만 숨기게 되죠. 그러면서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갈등이 해소되는 통합과 인정의 사회가 될까요? 아니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소송이 빗발치는 소송공학으로 전락하고. 마이클 샌델이 지적하는 게 미국 자유주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공화주의적인 관점을, 공화주의 정치 철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도 건국 초기에는 공화주의적 전통이 강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주의적 요소가 강해지면서 소송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의 덕, 다시 말하면 수준 높은 공민의 덕을 공유하는 시민의 성장이 결국은 미국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력한 자유주의적 구조가 소송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샌델의 저서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과 민주주의의 불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민주주의의 불만들, 그러니까 왜 무력하냐, 이거는 자유주의의 한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 진보 이분들이 방향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소송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미국이 이미 경험한 부정적인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이 구조와 유럽이 이미 실패한 것들을 합쳐서 한국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이 시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강력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페이지를 보시면 규제와 사회적 종속의 확정이라는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디스 버틀러는 다 아시죠? 아마 저 때문에 또 많이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버틀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버틀러가 바로 이 점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버틀러가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혐오 발언은 자신이 발언하는 순간에 말을 전달받은 자를 구성한다. 혐오 발언은 어떤 상처를 묘사하거나 상처를 결과로 생산하지 않는다. 혐오 발언은 그런 발언을 말하기에 있어서 상처 그 자체의 수행이며 여기에서 상처는 사회적인 종속으로 이해된다. 자, 이제 이게 뭔 말이지? 그러면 다음 설명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돼요. 나는 혐오 발언의 결과로 겪는 고통을 축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혐오 발언의 실패가 비판적인 대응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혐오 발언은 항상 작동한다는 가정을 잠깐 의심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어렵죠? 주디스 버틀러는 항상 어렵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재밌어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법철학 얘기를 하면은 그 골치 아픈 얘기 왜 해? 이러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골치 아픈 얘기를 몇십 년간 해가지고 68혁명 이후에 인권 스탠다드로 올려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쪽의 철학을 구성해야 된다. 근데 어려운 얘기하면 그걸 누가 알아먹겠어? 이러면서 이 교수 너 혼자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더라도 가발 살찌라서 이걸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틀러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혐오 표현으로 어떤 트랜스젠더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묘사한 그 언어가 트랜스젠더라는 존재를 규정하게 되죠.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자, 혐오 표현을 한 주체는, 행위의 주체를 권력의 관계에서 항상 우월한 주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버틀러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반격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랜스젠더를 이 삑삑삑삑삑 이렇게 해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젠더가 그것과 논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쪽 국가인권위원회나 그 연구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재를 강화시키면요, 논쟁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송해버리면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소송해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부가 이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 넌 그런 애야.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만약에 패소했다면, 그러니까 이겼다면 또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그 언어가 존재를 규정하는 그 방식이 혐오 표현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디베이트를 할 수 있게 그 공간이 열려 있어야 오히려 이 존재가 자기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으로 바로 가서 다퉈버리면 오히려 이 존재는 그 사회에서 종속의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언어가 확정돼 버리면 존재론적으로 이 존재가 확정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 존재가 확보하려고 했던 자신의 명예가 국가로부터 그래 넌 그런 인간이야라고 용인받게 됩니다. 법적 구조 안에서. 근데 그런 짓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수자에게도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예리하게 주디스 버틀러가 집어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 안에서도 주디스 버틀러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주디스 버틀러를 밑줄 쳐가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읽으시는 분들이 왜 이건 못 봤을까요? 이게 최신저서인데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의 목적이 뭔지가 여기서 더 명확해진다. 그래서 자 3번을 보시면 8페이지에 규제와 천박함에 관한 관용의 역설인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마이클 샌델이 이 얘기를 아주 멋있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도 샌델 얘기를 직접 보시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샌델이 하는 얘기는 자유주의적 관용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포르노를 용인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관용의 측면에서 그거 천박하지만 그냥 지들 하고 싶다는데 놔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용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접근하면 샌델이 지적한 게 이들 스스로 조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그럼 샌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9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직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샌델이 워낙 멋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헌법적 목적을 위해서 도덕적 주제를 배제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법원이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립적 법과 국가가 도덕적 관점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도덕적 주제를 법원에서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도덕적 주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성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면 동성애자들은 논거와 신뢰를 통해서 자율의 권리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존중을 다른 국민들로부터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이 완벽한 가치 중립을 지켜라,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완벽한 자유를 구가하게 되면 결국은 동료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천박하고 도덕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샌델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헌법적 담론이 오늘날 미국의 공공생활에서 정치적 담론의 주제들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뭐냐? 대개 헌법이라는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 오늘날 자유주의에 나타나는 주요 테마들 권리 중심의 정치 철학, 중립적 국가, 무연고적 자아 이런 생각들이 미국의 도덕적 정치적 문화에서 갈수록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이 실질적인 도덕적 질문들을 배제하려는 경향은 선의 차원,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용을 주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샌델이 얘기하는 것은 관용을 얘기하더라도 자유주의식의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관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원하는 공동선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선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의 뭐라는 겁니까? 관용을 얘기해야 된다. 이게 공화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 샌델이 주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법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강화는 샌델이 볼 때 무모해 보이고 결국 이런 문제들은 도덕적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의 장은 도덕적 논쟁의 장이라는 게 샌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사회의 선이 뭐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공동선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무엇을 관용해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소송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자기 권리를 위해서 다투는 수준 낮은 사회로 전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샌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급한 하위 문화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도덕적 중립의 대상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것들을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수준 높은 공화적 시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질적 민주주의가 성장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적 불만들이 해결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마이클 샌델 정의론 책이 100만 부 팔렸다는데 도대체 누가 읽은 거냐. 이게 되게 궁금하니까. 근데 어쨌든 하드카바가 더 많이 팔렸다는 걸로 봐서 아마 장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10페이지 보세요. 이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루하시죠? 그래서 무시와 부욕의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겔을 응용한 게 호네트 이론인데요. 명예욕구를 설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수자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 뭡니까? 투쟁 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두 당사자가 항상 자기 인격의 불가침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인격이 불가침한 거고 존엄한 거라는 걸 증명하고 싶죠. 그렇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예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기에 대한 태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명예를 통해 개인은 일종의 전체, 즉 인격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속성과 특징 모두를 적극적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파악할 때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취하게 되는 태도가 명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철학적으로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의 문제랑 헤겔이 얘기하는 인륜의 문제가 있어요. 지플리카이트죠, 독일말로. 이 인륜과 도덕의 문제인데, 여기서 호네트는 이 인륜성을 보편적 규범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요 헤겔이 얘기하는 인륜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될 공동선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수준 높은 시민들이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품위 있게 논하는 그 구조가 한국의 절실한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 이 명예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명예를 무너뜨리면 존엄성이 무너지죠. 그게 결국은 무시와 굴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굴욕의 측면에서 보문을 당한다든지 신체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 언어로 또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언어로 표현되는 이 구조, 굴욕과 무시의 문제는 지금 현행법상 우리 현행법제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이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2중 3중으로 또 입법을 해가지고 소위 본인들이 보호하겠다라는 소수자를 위해서 2중 3중의 제재를 구성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사누 수방, 이분이 또 우리 동성애 문제에서 아주 진보 진영의 훌륭한 이론가 중에 한 분인데요. 마사누 수방의 이론도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자유주의 정치 철학 내에서는 누수방 본인의 이론이 제대로 전개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론적 한계에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샌델적인 처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얘기인데, 그게 뭔 얘기야? 이러면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킵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누스바움이 얘기하는 역량의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누스바움이 자기 책, 그 유명한 책이거든요. 역량의 창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Creating Capability. 네. 그 Capability라고 하는 게 역량이에요. Capabilities. 근데 이 역량을 강화하는 그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 여인의 예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여인이 가정폭력을 당하는데 남편으로부터 독립해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창금을 내고 시집을 왔는데 인도 사회에 철저한 그 여성 차별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면 친정은 집창금을 내서 지금 가뜩이나 가난한데 왕창 부담이 생겼는데 이분이 다시 돌아오면 입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스바움이 얘기하는 이 여성을 돕는 NGO의 활동이 이분에게 직장을 찾아주고 또 소송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독립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겁니다.
친정이 아니더라고. 이게 영향의 강화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령 트랜스젠더가 주로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소위 사회적 약자라는 분들은 특히 이제 LGBT 분들은 빛의 세계에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걸 굉장히 긍휼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주로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이 빛의 세계로 나오려면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제재를 남발하는 소송을 벌이게 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이고요. 14페이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공론의 장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진보 진영이 영향을 많이 받은 프랑크푸르트파의 대표적인 학자죠. 하버마스나 그를 계승한 악셀 하메트나 누구 이론을 갖다 대도 공론의 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적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아주 기초 질서죠. 그런데 그 공론의 장은 결국 표현과 사상의 자유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버리면 결국 공론의 장이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우려했던 조항이 뭐였냐면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랑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전환은 네가 입증해라.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이건 틀림없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킵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혐오 표현이라는 거는 외과 수술하듯이 그것만 도려내는 거지 전체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그 외과 수술은 제가 볼 때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표현의 자유 시장을,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건 존 스튜어트 밀이나 그 자유로운적 사유에 기반했는데요. 제가 이것만 자세히가 아니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사상의 자유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존재해야 제가 말씀드린 품위 있는 민주주의의 성숙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질적으로 국민의 덕을 공유하고 있는 수준 높은 시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촛불에 우리 시민들이 수준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그럼 그 시민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자꾸 난도질 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사회가 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박경신 교수나 이런 분들의 주장이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시장을 거부해요. 왜 거부하시냐면 시장은 시장의 룰이 있죠. 이 룰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왕 토론을 할 거면 품위 있게 조속한 표현 쓰지 말고 점잖게 토론해라. 이게 가령 표현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룰이라고 설정한다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속한 표현 빼고 점잖게 얘기하라 이러면 그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못 참겠다. 그래서 박경신 교수님은 본인의 성기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분이죠. 그래서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대학 교수가 자기 성기를 왜 공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혐오 표현은 제재를 하겠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합니까?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이 두 가지 주장이 양립하도록 만들 수 있는 논리가 가능합니까? 상식이 있다면? 이게 안 되죠. 근데 이분들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차라리 표현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에 의해서 저속하고 야비하고 이런 표현들을 배제시키고 점잖게 토론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차라리 그 표현의 시장, 자유시장을 지키는 게 낫겠네. 그러면 거기에서 욕설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이런 것들을 법으로 걸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충분히. 근데 굳이 그거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거나 정치인을 욕하는 거는 강자를 욕하는 거니까 괜찮고
약자에 대한 조롱만 걸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시장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키는 게, 그래서 유엔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면 표현의 자유는 축소된다. 무슨 얘기냐면 말하는 사람이, 가령 제가 오늘 발표하러 왔는데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거에 휘말릴 게 걱정돼서 발표문을 제 생각에서 좀 제 스스로 편집하거나 제 발언을 잘 편집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거죠. 이게 위축 효과예요. 딴 게 아니라.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입증 책임의 전환이 법적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위축되죠. 그래서 뉴스앤조이하고 홍성수 교수가 인터뷰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아, 이건 기독교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데 뭐 막 목사님들이 소송 당하고 그러는 게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결론은 소송하더라도 승소하시면 돼요. 이런 취지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승소를 하더라도 그거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위축 효과를 발생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소송 당할 걸 염려하는 것 자체가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교계도 젠틀하고 점잖고 품위 있게 논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키아벨리가 얘기할 때 투쟁과 논쟁을 구별해요. 근데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을 논쟁으로 독법을 바꿔서 읽을 때 우리와 그분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샌델식으로 얘기하면 결혼제도는 분명히 사회가 추구하는 우리 공동선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유비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결합이 그런 동등한 선을 증장시키는 것이라는 걸 그들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과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와서 입증해보라는 거죠. 법의 뒤에 숨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소송으로 공격하겠다라는 이상한 전략,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분열과 대립과 갈등으로 파괴할 전략을 쓰지 말고 오늘이라도 여기 와서 저랑 토론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